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며느리는 제 생일에 저를 지하실에 가두고는 제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에 파티를 즐기러 가버렸어. 저는 애나에게 호떡 굽는 법을 가르쳐주고 할아버지와 공원에서 춤추다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냈습니다. 애나는 그 이야기들을 좋아하며 제 발치 바닥에 앉아 팔찌를 엮으며 웃었습니다. 애나에게는 정말로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이 도시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진호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와 함께 가주시죠. 무슨 근거로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상담사일 뿐입니다. 모든 건 그분의 동의하에 진행됐어요. 동의라고요. 제가 위조 서명 스크린샷을 꺼내며 반문했습니다. 이거요. 변호사가 이미지를 쳐다봤습니다. 이 서명은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당신은 박정숙 여사님의 이름으로 서류에 설명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진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도왔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도왔겠죠. 지연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이용해서 당신 친구도 도왔고요. 경찰관이 이진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유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는 아무 생각도 안 했지.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그냥 서명하고 침묵하고 눈을 돌렸어. 보트와 인테리어 공사라는 약속에 넘어가서 말이야. 무서웠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멈춰라고 말했으면 됐어. 아니면 저것도 나를 저 여자 손에 넘기지만 않았어도 됐지. 저는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아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후회를 기대하지도 순간적인 깨달음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상관없었어. 제가 필요했던 모든 것은 이미 얻었습니다. 제 딸, 제 손녀, 그리고 제 자신의 힘을 지연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가요. 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엄마를 위한 진짜 집에 있어요. 거기에는 손주가 기다리고 있고 거짓말 없이 따뜻한 곳이에요. 저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요, 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거의 평생을 제 집이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그 집은 이미 낯설게 보였어. 영철 씨와 함께 손수 페인트를 칠했던 벼파를 심었던 형광계단 일요일마다 호떡을 붙이던 부엌 모든 것이 빛바랜 듯 했습니다. 저는 고통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제 됐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지연이는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서는 변호사와 경찰이 아직 유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작별 인사를 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여기 안 돌아오실 거예요. 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 한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건 전부 여기에 두고 왔어.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지연이가 안전벨트를 맸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긴 여정과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려요. 엄마, 저는 창밖으로 가로등과 젖은 아스팔트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는 제 오래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나를 용서해다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제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을 판 돈의 대부분을 아들네 새 집을 사는데 보겠습니다. 지하실과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죠. 집은 아름답고 밝고 아늑했어. 그때 했던 말들, 그 다툼 전부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럼 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편지를 썼어요. 기다렸어요. 언젠가 엄마가 이메일을 열어볼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위험에 처한 건 어떻게 알았니?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늘 푸른 요양원에 대한 후기를 봤는데 이름이 비슷한 여성이 쓴 글이었어요. 나이도 세부 사항도 엄마랑 비슷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엄마의 옛날 번호로 전화해 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 알아봤는데 엄마가 도움을 거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엄마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의 목이 메웠습니다. 제 딸, 제 아이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있었을 뿐 수원에 도착하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요. 그러고 나서 결정해요. 엄마 방 엄마만의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1시간 후 우리는 작은 주유소에 멈춰 잠시 몸을 풀었습니다. 밤은 쌀쌀했습니다. 지연이는 차를 사러 갔고 예나는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불행하지는 않아. 잠시 침묵. 그리고 그건 세상 전부 나 마찬가지. 난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연이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늑하고 소박하지만 아주 인간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손주는 제게 그림을 가져다 줍니다. 예나는 주말마다 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갔습니다. 65세 이상 클럽을 찾아 금요일마다 그곳에 갑니다. 거기서는 노래하고 장기를 두고 삶이 있습니다. 그 집은 팔렸습니다. 돈의 일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는 제 필요를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직하고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 유리는 해고되었고 이진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이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번 문자를 보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소가 아닙니다. 그저 제 안에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년에 대해 얼마나 쉽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엄마에서 짐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합니다. 늙고 있다는 것이 침묵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 가족이라는 피저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가리고 인생은 당신 슬슬 멈춤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된다는 것을요.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이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 더는 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요.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장이 되리라 진심으로 희망했습니다. 민준이의 아내 유리는 만날 때마다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우세요. 어머님께서 만드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이제 함께 살게 되어 정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동화가 아닌 현실이니까요. 저는 그때 그녀의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과 목소리가 마치 연습한 것처럼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곤하거나 긴장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기는 부업역 1층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편하시죠? 라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요리를 돕고 가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나를 맞이했습니다. 시오리는 항상 자기 가게 일로 바빴습니다. 수원 외곽에 있는 그녀의 네일 샵은 의자가 두어 개뿐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프리미엄 살롱 체인을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재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는 재미는 없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리는 손님이 오면 저를 식사 자리에 부르는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웃는다고 말하거나 제 물건들이 인테리어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 스웨터는 너무 촌스러워요. 이 블라우스는 어머님 얼굴색이랑 전혀 안 어울리고요. 제 요리책들은 부엌 선반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좁아서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모아온 도자기 인형과 새 장식품들은 벽난로에서 제 옷장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거실 스타일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참으며 미소 짓고 방해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일하거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느라 바빴습니다. 예나는 자기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했고 우리는 점점 대화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마치 관리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 여사님, 제발 컵 좀 싱크대에 두지 마세요. 온도 조절기는 만지지 마시고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세탁기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 차지인 거 기억하시죠? 아들에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과장하시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일어난 일은 며느리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제 나이 67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흔들의자에 앉아보내는 아늑한 저녁 집안을 뛰어다니는 손주들 부엌에서 풍겨오는 빵 굽는 냄새를 상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평온과 가족의 딸싸움을 꿈꿨죠. 하지만 저는 제 돈으로 산 집 지하실에 제 생일날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건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 이름은 박정수. 유리가 그냥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익숙해지셔야죠. 여긴 어머님 집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내 집이 아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인데도 말입니다. 그 후로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밤고시 이후에는 TV 시청 금지, 친구 초대 금지, 여긴 요양원이 아니에요. 튀김 요리는 절대 금지, 커튼의 냄새 배요. 제 삶은 방 한 칸 크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영철 씨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예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혹시나 기억해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출근했습니다. 예나는 아침도 먹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요리는 복도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저녁에 손님들이 와요. 그냥 간단히 모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잠시 후 모두들 칭찬하는 그 갈비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서프라이즈 파티일지도. 일부러 모른 척 하다가 다 같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날 거야. 물론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저는 온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그냥 갈비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치 진짜 파티인 것처럼 요리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길 바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오래된 닭볶음탕 레시피를 꺼내고 신선한 채소를 썰고 수정과를 끓였습니다. 집안에는 아늑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옷도 차려 입었습니다. 영철 씨가 제가 입으면 유난히 예쁘다고 했던 그 파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오랜만에 저는 제가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를, 이 집의 의무가 말고 다른 모험가가 남아있기를 믿고 싶었습니다. 요리는 6시쯤 마트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고 제가 차린 음식을 힐끗 쳐다보더니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다 준비하셨네요? 뭐 괜찮아요. 제가 백화점 식품관에서 맛있는 안주들을 중사왔거든요. 다들 거기 카나페랑 샐러드를 좋아해서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장이 콩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서 태어난 척 했습니다. 괜찮아, 음식이 많으면 더 좋지. 유리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원피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옷 입고 식탁에 앉으실 거예요. 뭐가 문제니? 저는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원피스는 단순하지만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제 남편 영철 씨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4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평생을 KTX 관제사로 일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회사에 철저했죠.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였습니다. 정수가 귀찮은 지각을 용서하지 않으라며 웃곤 했죠. 집에서 저녁 먹기엔 좀 너무 차려입으신 것 같아서요. 안 그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손님들 오시기 전에 지하실에 좀 내려가서 난방기 좀 확인해 주세요.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항상 발이 시리다고 해서요. 저희가 와인 저장고도 보여주고 싶거든요. 와인 저장고라니. 실은 민준이가 마트에서 산 저렴한 와인들을 쌓두고 자랑하는 낡은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다녀오마. 이 집 지하실은 의숙했습니다. 계단은 좁고 불빛은 희미했죠. 저는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정말로 낡은 난방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켜고 열손이 달아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교사님, 요리가 불렀습니다. 난방기 찾으셨어요? 응, 작동되는구나. 저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너 계단도 오르기 전에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확 닫히고 잠금새가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리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문이 닫혔어. 순간 정적이 흐르고 이내 그녀의 평온하고 걱정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박 여사님, 열었어.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해서요. 저는 차가운 지하실 한가운데에 서서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야, 제발 열었어. 오늘 내 생일이잖아. 아, 그래서 그렇게 차려입으셨구나. 그녀가 비우셨습니다. 아니요, 박 여사님, 이건 당신의 파티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친구들을 초대한 거고, 당신은 자주 분위기를 망치잖아요. 당신은 자주 분위기를 망치잖아요. 끝없는 옛날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사람들은 그런 거 재미없어해요. 지겨워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요리야, 이럴 순 없어. 나는 걱정 마세요.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얼어 죽진 않을 거예요. 난방기도 작동하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조용히 계세요.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을 테니까 모두에게 주말 동안 친구 만나러 갔다고 말해뒀어요.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반쯤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지하실에
상자와 병들 사이에 파티를 기대하며 입었던 원피스 차림으로 홀로 남았습니다. 마치 손님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치워버린 낡고 쓸모없는 물건처럼요. 무섭고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는 벽형 낡은 의자에 앉아 눈을 질근 감았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만져졌습니다. 흠집난 화면에 낡은 구형 모델, 언젠가 민준이가 비상시에 전화하는 용도로는 충분할 거예요. 라며 주었던 바로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비상시라는 것을. 화면을 켜자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카메라 접속 권한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직접 집 안 세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걸이와 수첩이 없어져서였지만 나중에는 그냥 불안해섰습니다. 그는 질서를 책임졌고 저는 아늑함을 책임졌습니다. 우린 달랐지만 서로에게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은 텅 비고 고요해졌습니다. 문화센터 친구인 은경 씨가 전자제품 회사에 다니는 아들을 통해 기기 구매를 도와주었습니다. 카메라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제 방에, 다른 하나는 거실에, 세 번째는 부엌에 있었죠. 저는 라이브 영상 앱을 열었습니다. 세 개의 창이 떴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여자들 셔츠 차림에 남자들 웃음소리, 음악소리, 식탁은 유리가 사온 그 화려한 안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갈비찜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리를 켰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붉은 머리에 손님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셨어요. 다행히도 유리가 콧방귀를 끼웠습니다. 덕분에 그 지겨운 우리 영철 씨 이야기 없이 저녁을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속이 뒤틀을 였습니다. 부엌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민준이가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디 갔어? 60쯤 된 옆집 박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분이 좋아한다는 차를 가져왔는데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분 만나러 가셨어요. 생일이라 오랜 친구분들하고 보내고 싶으셨나 봐요. 이상하네. 박 씨 아주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저희가 미리 축하해 드렸어요. 그가 손을 내줬습니다. 두 분이서 조촐하게 그분이 좋아하시는 대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민준이와 유리는 춘천에가 있었고 예나는 친구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저는 온종일 혼자였고 아무도 전화 한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알았어. 돌아오면 이 차 좀 전해줘. 이 종류가 제일 좋다고 했거든.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저 담벼란 너머로 인사만 하던 사람이 제 말을 기억하는데 제 아들은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절망으로부터 저를 붙드는 마지막 다처럼 휴대전화를 손에 등취 지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에서는 손님들이 와인과 음악 웃음 속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이야기하고 어떤 방이나 유리의 내일 샵 쇼핑 날씨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을 담아 만들었던 그 갈비찜은 식탁 맨 끝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카나페 생반을 옮기면서 갈비찜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부엌 카메라로 돌렸습니다.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저녁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차려입은 비싼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였습니다. 뒤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 불피할 정도로 교활한 표정에 가름한 얼굴. 저는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이 진우 씨 제 전 재무상담사였습니다. 언젠가 영철 씨가 죽은 후 민준이가 추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인들 다 이 사람이 도와줘요. 저는 몰랐습니다. 믿었죠. 이 진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찾아와 어떤 서류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죠. 그리고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 생일에 그는 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유리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뼈에 입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몇 분 후 이 진우와 유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바로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서 있었습니다. 늦었네.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책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죠. 회의가 길어졌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죠. 저는 오랫동안 외로움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벽에 걸린 사진과 대화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나 그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TV를 켜두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신문을 읽던 거실에 의자를 지나쳤고 서재의 찬장을 열면 그의 LP판들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지하실에 유리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 때문에 그런 줄 알 거야. 그녀는 죄책감이라고 한 점도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 없이 전혀 아무것도 몰라 유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동의했어. 다음 달에 늘 푸른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거의 다 준비됐어. 늘 푸른 요양원. 저는 즉시 수원 외곽에 있는 그 요양원을 떠올렸습니다. 최악은 아니지만 노년을 보내고 싶은 곳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제동에 없이 그곳에 보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는 준비됐어. 이 진우가 물었어. 거의 민준 씨가 다음 주에 전부 설명할 거야. 보험 관련 서류라고 말하면 그분은 늘 그렇듯 읽어보지도 않고 설명할 걸 만약 거절하면 유리가 어깨를 흡수했습니다. 플랜 B가 있지. 법원, 가스레인지 끄는 걸 몇 번 잊어버리고 밤에 헤매면서 화장실에서 차를 찾고 그러면 법원이 그분을 무능력자로 판결할 거야. 저는 제 길을 의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정신 상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들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저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민준 씨가 우리 편이라는 거, 백허. 이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약해 빠졌어. 유리가 콧방귀를 끼웠습니다. 하지만 지쳤지. 평화를 원하고 이 집 전체를 원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당신이 그렸잖아. 그분 통장에 아직 1억 원 정도 남아있다고. 연금에 영철 시간 남긴 목까지 더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요양원 비용, 인테리어 공사 차 사는 데는 충분할 거야. 차라고 저는 지하실에 앉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으로,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더는 없는 영철 씨의 돈으로 자신리의 차를 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 아들과 며느리, 비싼 양복을 입은 전화선 뱀 같은 남자, 그리고 제 자신의 순진함에 대한 순수하고 날카로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거실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떤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같이 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일단은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요양을 받으시도록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전문 요양회사 의사들 동의는 하셨고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민준이가 어깨를 으스켰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세요. 집이 우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하실에 손에 휴대전화를 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소리를 끄고 반쯤 어두운 지하실에서 제 숨소리만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그들이 저를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짐이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할머니였죠. 하지만 제게는 그들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녹화 기록, 그리고 제 달 지연이. 우리는 거의 7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민희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상처를 주었죠. 창고에 들어가면 그가 가르쳐준 대로 공구들이 크기 별로 제자리에 걸려 있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만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찾아왔지만 방문은 늘 짧았고 어딘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그가 무책임하고 쓸모없는 음악가이며 아내에게 빌부터 살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믿었고 마지막 만남에서 지연이에게 제 생각을 너무나 날카롭고 단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울면서 떠났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려 했고 편지도 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약국 주문이나 광고 메일 정도였죠. 하지만 무언가가 스페인함을 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녀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하나씩,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따뜻하게, 그 다음에는 간절하게, 나중에는 고통스럽게. 엄마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원망 안 해요. 그냥 우리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거를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엄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아빠 이름 따서 영철이라고 지었어요. 벌써 3살인데 아빠 똑같이 생겼어요. 파란 눈에 웃는 모습까지요. 저는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리가 전화를 가로채고 편지가 자동으로 스페인함으로 가도록 설정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혼자 남겨두기 위해 모든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전화 아이콘을 누르고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신호음이 1번, 2번, 3번, 5번째 신호음에서 따뜻하지만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야. 침묵.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내 편지들 잊어봤어. 잠시 멈춤. 그리고 흔을 끼는 소리. 정말 엄마의. 저는 몰랐어요. 지연아, 맹세해. 난 몰랐어. 이건 전부 유리 짓이야. 네. 그녀가 숨을 내쉬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어떻게 갇혔는지, 그들의 대화, 요양원 계획, 돈 문제, 카메라, 유리와 이진무, 민준이에 대한 모든 것을. 지연이는 조용히 들으며 전문가처럼 가끔 명확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엄마,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저는 그녀가 노망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믿죠. 저는 이런 사례를 매주 봐요. 하지만 엄마는 증거가 있고 제가 있잖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처리할 거예요. 그녀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해요. 모든 편지와 영상을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 그 다음 제가 경찰과 변호사에게 전화할게요. 1시간 반 뒤에 도착할 거예요. 가는 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해놓을게요. 우리는 단계별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편지, 스크린샷,
기록들을 보냈고 그녀는 모든 것이 도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전화할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엄마가 방해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춘기 소년처럼 항상 저를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점심 식사 중에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들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딸이 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이와 통화한 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즉 살고 싸우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몰랐지만 낡은 가방처럼 요양원에 보내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거실 카메라를 켰습니다. 파티는 한창이었습니다. 유리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앉아 약간 비틀거리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완전히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은 마치 어딘가 먼 곳에 있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소리를 켜자 그가 이후 세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늘 푸른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도 몰라요. 후기를 보니 직원이나 식사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뭔가 좀 이웃이 어깨를 으스켰습니다. 대신 저렴하잖아. 자네가 거기 살 것도 아닌데 뭐. 자네에게는 가족도 있고 딸도 있는데 최고급 요양원은 감당 못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엄마를 자네 방에서 재울 건가?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중은 말뿐이었고 사랑은 습관이었으며 보살핌은 할당량이었습니다. 부엌으로 카메라를 전환했습니다. 이진호와 유리가 다시 단둘이 있었습니다. 술잔, 속삭임, 침무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예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을 지나 냉장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계단 쪽을 바라보며 시선을 멈추더니 갑자기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예나야, 제가 가까이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아이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가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 알아들었어요. 할머니, 그들이 요양원에 대해 말하는 것도 엄마가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비우는 것도 들었어요. 그녀는 맨날에 계단에 앉았어. 아빠는 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해요. 항상 조용해요. 저는 예나를 보며 심장이 재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잃어가던 바로 그 손녀가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떠났다고 스스로 원해서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안 믿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너무 시끄럽다고 진작에 치워버렸어야 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잠시 침묵. 그들은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희가 마침 더 큰 집을 살까 하는데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게는 제 집 제 삶이 있었습니다. 비록 텅 비었지만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에서 걱정 어린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저는 예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네가 보고 싶다니나. 우리 아가 매일매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나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지금 가야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 마시러 온 척해. 그들이 네가 나를 찾았다는 걸 알면 안 돼. 예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또 가둘 텐데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이모, 지연이 이모가 오고 있어. 경찰도 불렀단다. 다 잘 될 거야. 예나는 놀랐습니다. 지연 이모요? 이모가 존재해요. 그럼 아가, 그리고 너한테는 사촌도 있단다. 얘기 못 들었니?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 그냥 이모가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나쁜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 다시 올게요. 예나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를 여기 혼자 둘 수 없어요.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 이제 가려. 문을 잠그지 않고 다만 둘게요. 그녀가 말했어.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가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몇 초 후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어디 갔었어? 물 마시러요. 예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라서요. 내 파란색 물병 찾느라 오래 걸렸고. 유리가 무언가 중얼거리 가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기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손녀는 무너지지 않았고 제 다른 곳 올 것이며 진실은 제 휴대전화 안에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하실에 앉아 세 개의 카메라 창이 돌아가는 휴대전화를 무릎에 놓고 있었습니다. 집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누군가는 복도에서 스카프나 모자를 챙기며 꼬물거렸습니다. 와인은 거의 바닥났고 웃음소리는 힘이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늘이 누구의 생일인지 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얼굴들이 비쳤습니다. 저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닌 감정적인 피로를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머리가 윙윙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가까이 오고 있고 경찰도 곧 도착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가는 중이에요. 경찰은 15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어 있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의에서 소음이 문이 확 닫히고 웃음소리 마지막 손님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드디어 다 갔네. 그러게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는 약간 취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유리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분위기 망치는 데는 선수라니까. 그녀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지도 않았잖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거지. 그리고 그 갈비찜 말이야. 복이 흥해서 치워버렸어. 그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유리야, 우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녀가 그에게 획 돌아섰습니다. 심하다. 그 여자는 방해 만드해 에너지를 빨아먹는다고.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야. 당신 엄마는 짐이야. 이미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이제는 그냥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민준이는 말이 없었어. 그의 안에서 무언가 들끓고 있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내일 그 서류 이야기 다시 상기시켜야 해. 유리가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관련 서류라고 말해. 늘 그렇듯 설명할 거야. 만약 안 하면 할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보트 사고 싶잖아. 그 여자랑 같이는 이 집 못 팔아. 하지만 그 여자 없이는 팔 수 있지. 간단하잖아. 잠시 침묵, 보트.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
제 삶과 제 침묵의 대가로 카메라를 껐습니다.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에는 다시 예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외투를 입고 손에는 제 스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 거실에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연이 모는 곧이요. 경찰도 곧 올 거래요. 그때 할머니가 직접 맞이해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예나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둠 속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부엌에서 멈춘 문 뒤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나가 저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천천히 침착하게 저는 오랜만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입었던 잊지도 않았던 파티를 위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휴대전화를 겹게는 소녀를 둔 채로 유리는 와인잔을 입에 댄 채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는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 지네는 마치 자기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지하실에 있었답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함께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옆에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첫 계약금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모시고 우리 애나도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애나는 제 소녀입니다. 그때 12살이었죠. 우리는 유난히 가까웠습니다. 내 아내가 내 생일에 나를 그곳에 가뒀어. 유리는 일어서지도 않고 그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 여사님 스스로 거기 들어가서 갇히셨겠죠. 문작동법을 잊어버리셨나 보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가 바깥에서 돌아가 있었고 나는 문을 열 수 없었을까? 유리는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이건 오해예요. 그럼 요양원에 대한 것도 오해겠구나. 내 동의 없이 서명을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도 당신과 이진우 씨가 내 계좌에서 빼내고 있던 돈도 전부 오해겠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유리가 내뱉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녹화 영상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요양원으로 저를 보내고 집을 처분할 계획을 논의하던 부엌 영상을 틀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고 이진우는 시선을 떨고 민준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한테는 전부 다 있어. 녹화기로 스크린샷, 편지, 위조 서명, 계좌 이첸 에어까지 전부 유리가 말을 덧듬었습니다. 남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건 내 집이야.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 그때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벨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유리는 음찔했고 이진은 우는 급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예요? 유리가 물었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옆에는 제 손을 꼭 준 예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문턱에 지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경찰과 안경을 쓴 검은 양복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왔어요. 들어오너라.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들 너희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경 쓴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따님의 신고로 왔습니다. 모든 게 확인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박정숙
여사님께서는 완전히 안전하십니다. 이 순간부터 아무도 여사님이나 여사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이미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이진호는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불법 감금 및 금융사기 혐의 신고권으로 출동했습니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저 노망난 늙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둔 거라고요. 저에게는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신 은은 거래네요. 위조 서류 그리고 이 집에 있던 아이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여기서 있던 헛소리 듣고 있을 수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최유리 씨 경찰관이 침착하게 그녀를 제재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지시할 입장이 아니십니다. 접수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